기쁨조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쁨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얼마나 참혹하고 저급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가슴 아프지만 충격적인 북한 기쁨조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소녀였던 주인공이 기쁨조에 선발되어 마주한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해요. 인간을 고깃덩이처럼 취급하는 충격적인 선별 과정과 그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한 가족의 절박한 여정. 오늘은 그녀가 직접 경험한 기쁨조 선발의 참혹한 실상을 통해 북한 체제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근교에서 태어나 자란 박수진입니다. 18살이던 그해 학교에서 수업 배우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고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해주신 감자밥을 먹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한 간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님을 가까이서 모실 특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지도자님을 모실 인재를 뽑는다면서 왜 여학생들만 바라보는 거죠? 한 간부가 제 앞에 와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다른 간부는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이상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키를 재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심지어 몸매까지 확인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입에 담을 용기는 없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절친 민영이가 제 손목을 잡더니 꽉 쥐었습니다. 민영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앞으로 나가는데 간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잊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좋아, 아주 좋아. 그 말투가 왠지 소름 끼쳤습니다. 간부가 제 목선을 훑어보더니 손톱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차명수 동지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명수 동지가 좋아하신다고요? 무슨 뜻이죠? 간부가 선포했을 때 교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의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학생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학생들은 부러워하며 박수를 쳤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선생님도 억지로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에 선발됐다고요. 아버지께서 처음엔 말을 못하시더니 갑자기 우셨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두 손을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우리 딸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까 선택받은 저희들만 따로 모이라고 했어요. 총 15명이었습니다. 모두 예쁜 여학생들이었죠. 남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간부가 내일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니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민영이만 유난히 조용했어요. 물어봤더니 민영이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했어요. 수진아, 조심해. 정말 조심해.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평양시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인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삼엄했습니다. 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일반 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간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거라고요. 복도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그 친구가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가가서 물어보려 했는데 고개를 저으며 도망가듯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올 때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아예 울면서 나왔어요. 복도에 공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점점 다가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문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의사가 아닌 군인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군인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옷을 벗어라.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검사를 위해서 옷을 벗으라는 거였습니다. 어디까지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다른 군인이 다가왔어요. 다 벗어라. 속옷까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군인이 제 턱을 거칠게 잡더니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예쁘네. 차명수 동지가 좋아할 만한 타입이야. 차명수라니 누구죠? 의학적인 검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몸매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어요. 한 군인이 기록지에 뭔가 적더라고요. 합격이다. 차명수 동지가 직접 확인해 볼 만하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영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부축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민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민영이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지도자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15명 모두 합격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영이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오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차명수라는 간부가 있다고. 기쁨조 선발 총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옷 벗기는 걸 즐긴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오늘 겪은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저희는 지도자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선발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며칠 후 김태수 오빠가 찾아왔어요. 민영이 친오빠로 평양에서 고위 간부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 헌신식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헌신식이라니?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기쁨조 정식 입단식이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말 끝이라고 했어요. 오빠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이미 자살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선발됐던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김태수 오빠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차명수한테 미리 불려갔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인간이 뭘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 아이는 다음 날 목을 메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민영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떠나야 해. 지금 당장. 그날 밤 민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민영이가 서 있더라고요. 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영이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옷도 엉망이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도망쳐왔다는 거였어요. 집에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기쁨조 들어가면 집안에 특혜를 준다나 보더라고요. 민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강제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맞서다가 맞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부모님을 깨워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기쁨조가 뭔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영이가 왜 다쳤는지. 아버지께서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벽을 쳤습니다. 평생 욕을 안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이런 개 같은 놈들. 어머니는 저와 민영이를 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선발됐고 곧 소집 명령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요. 이 나라를 떠나는 거다. 탈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어머니께서 민영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넌 우리 딸이야. 민영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브로커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이강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계 조선족으로 보이는 40대 남자였어요. 집을 팔아서 탈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다니시며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내 아기 때 첫 울음 터졌던 곳이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어요. 가방 하나씩만 들고 말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강민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굴에 말도 별로 없었어요. 인사도 없이 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북중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험했어요. 포장도로가 아닌 흙길을 달렸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이강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8년 전에 딸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였어요. 그 애도 이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강민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다른 가족들은 살려내려고. 2시간 정도 달렸을까? 이강민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밖을 보니까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추위도 추위였지만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될까?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거예요. 이강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 나온 군인들이었죠. 저들이 지나가면 바로 출발한다는 거였어요.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강민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떨린 거였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이강민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여기 얼음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딸이 빠진 곳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강민의 딸이 바로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니. 그런데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다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강민이 외쳤습니다. 뛰어. 우리는 미끄러지는 얼음 위에서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민영이가 넘어졌어요. 얼음에 미끄러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뒤돌아가서 민영이를 일으켰어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빨리 가자고 했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이강민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어. 이제 진짜 자유야. 그 순간 민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강민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 딸도 이렇게 자유를 만났을 거라고요.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이강민이 대답했어요.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는 길은 길고 험했습니다.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여러 번 체포될 뻔했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한 의지만큼은 꺾을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자유의 땅에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온 가족이 공항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았거든요. 개인 방도 있고 식당 음식도 맛있었어요. 교육 내용도 신선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울 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합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성평등에 대한 수업도 있었어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선생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북한에서 당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영이가 화장실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인간이구나. 여기서는 우리를 인간으로 봐줘. 물건이 아니라. 3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갈 무렵 면담이 있었어요. 상담사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요.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한 곳은 충청도의 한 작은 도시였어요. 정부에서 제공해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만의 집을 갖게 된 거죠. 아파트 열쇠를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우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구나. 평생 남의 집, 국가의 집에서 살았던 분이 처음으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신기한 게 많았어요.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민영이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나 미용사가 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영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 아직도 북한에는 우리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받는 여자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차명수 같은 인간들의 손에 넘겨지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공식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담담해졌습니다. 기쁨조라는 건 지도자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차명수라는 간부가 직접 저희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어요. 18살 소녀들을 상품처럼 품평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어요. 카메라 너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드디어 세상에 꺼낸 거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북한 체제의 야만성에 대해서요. 동시에 저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저희를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배신자들의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차명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훌륭한 간부를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더 큰 기회가 왔어요. 초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강연장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새로운 친구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자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저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았다고 설명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왜 북한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고.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수진 선생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게 기뻤거든요.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용감하다는 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용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 선택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조국이야.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다른 아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민영이도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게 딸이 생긴다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희망. 네. 제 딸의 이름은 희망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나고 자유롭게 살아갈 제 딸. 그 아이는 저와 달리 처음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도 그 아이를 물건 취급하지 않을 거고 누구도 그 아이의 꿈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숨 쉴 수 있는 이 땅이 바로 진짜 조국이에요. 여기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차명수 같은 인간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아이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니까요.